발표를 맡게 된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End-to-End Autonomous Driving with Semantic Depth Cloud Mapping and Multi-Agent로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Vehicles에 등재된 저널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 매핑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RGBD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멀티 에이전트 학습 기법을 결합해서 자율주행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처음 인트로덕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2017년 아이로스에 등재된 이 논문을 예시로 들면서 기존 모듈러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어떤 단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있는 이 슬램 기법과 하이 데피니션 맵을 통해서 로봇이, 그러니까 차량이 이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것과 글로벌 코디네이트에서의 어떤 라우트를 가지고 지금 차량의 행동들이 이 캔디데이트를 통해 피저빌리티를 검토하고 셀렉션 되는 단계를 통해서 최종 이제 어떤 그 차량의 행동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상태가 전이되면서 이 최종적으로 차량이 레인을 바꾼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앞쪽의 센서 데이터들이 뒤쪽의 컨트롤 쪽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인포메이션 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부분들이 매뉴얼리 튜닝이 일어나야 되는 점, 각각 튜닝이 일어나야 되는 점들이 굉장히 이 모든 단계를 좀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의 접근 방식들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슬램이나 하이 디피니션 맵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필수적인 정보들을 엔드-투-엔드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HTMap이나 슬램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문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퍼셉션 모듈에서 주어지는 이런 정보의 어사인 과정에서 그 인포메이션 로스나 또 지루한 어떤 파라미터 튜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 튜닝들이 필요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와드 펑션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의 손실이나 좀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센서들의 집합에 이제 완전히 기대는 식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센서 데이터들을 그 컨트롤 단으로 잘 연결해 주는 것에 대한 논문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익스트랙티드 피처 그 자체만을 이용해서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컨트롤 모듈들의 인포메이션들이 지속적으로 좀 전달될 수 있게, 퍼셉션 모듈에서의 그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엔드-투-엔드에서 또 퓨전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챌린지들이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굉장히 커지고, 그런 것들이 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양상, 예를 들면 좀 비가 온다거나 뭐 좀 적개적인 시나리오들, 뭐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든다거나 뭐 이런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추출된 정보들이 잘 이제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멀티태스크의 관점에서 챌린지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멀티태스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학습의 과정에서 그 밸런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개의 태스크들 중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과하게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남아있는 챌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 어떻게 그 좋은 피처들을 인코딩하고 익스트랙트해서 그게 컨트롤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컨트롤 모듈들이 그 러닝 단계 때문에 어떤 특정 비헤이비어에 그냥 스톡되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태스크들이 같은 페이스로 이 페이스 밸런싱을 맞춘다는 이야기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 학습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연구들로 엔드투엔드의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태스크 러닝 with attention for end-to-end autonomous driving이라는 논문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구조를 보시면 그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인코딩 되고 이 정보들을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태스크들이 나눠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이제 멀티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하단에 보시면 CIRS라는 것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IL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드라이브의 액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하고 CIL이라는 것은 이제 컨디셔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드라이버의 액션과 그 하이레벨 커맨드, 내비게이션 커맨드, 예를 들면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과 같은 그런 커맨드들을 통해서 이 모델이 학습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엘즈넷과 스피드 인풋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주행을 하도록 하는 그 모델을 CILR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하이레벨 커맨드가 들어가서 주행 명령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기존의 엔드 투엔드 방식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거기에 이제 멀티 태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예시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센서 퓨전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위에 이 논문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밑에 오버뷰를 보면 차량의 비주얼 이미지와 뎁스 값을 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에 넣어서 주행 명령을 뽑아내고 있고 그 좀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제 그 RGB 데이터와 뎁스 값을 이렇게 합쳐서 엔코더로 넣어주고 디코딩해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주행 명령, CIL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제 내비게이셔널 커맨드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직진을 할 건지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이런 주행 명령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센서 퓨전의 관점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피처들이 추출되고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이들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중치가 학습되어서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논문이 가지는 차이점과 컨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활용하는 것이 실시간 그 주행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GPS 로케이션 기반의 라우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개수의 뉴런들을 활용해서 더 좀 파라미터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 컴퓨테이션 로드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퓨전 방식에도 그 RGBD 카메라, 싱글 RGBD 카메라에서 나온 뎁스와 RGB 값을 활용해서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를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더 나은 씬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SDC를 통해서 좀 그 씬에서 좀 이렇게 차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영역 혹은 드라이버를 더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습의 그 임밸런싱 문제를 또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제 모디파이드 그레디언트 포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후에 설명드릴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모든 태스크들이 같은 페이스로 무엇이 더 이제 앞서 나가지 않게 태스크별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그림이 이제 간단한 오버뷰가 될 텐데요. RGB 카메라에서 나온 RGB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뎁스 값을 두 개가 이제 세임 데이터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로 만들어지고 이 피처와 GPS 스피도미터 값을 통한 데이터를 컨트롤 모듈 쪽에 넘겨서 최종 컨트롤 아웃풋을 출력하게 될 거고요. 이 안에도 이제 에이전트가 두 개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다른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핸들할 수 있도록 다른 멀티태스크를 활용한 학습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모델의 오버뷰가 될 텐데요. 구조에 대한 오버뷰가 될 텐데요. 파란색 부분이 퍼셉션이고 초록색 부분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출력은 이제 웨이포인트와 컨트롤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퍼셉션 단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뎁스 클라우드 매핑,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와 스톱 사인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컨트롤러에서는 이 주어진 인코딩 된 피처를 받아서 인코딩 된 피처와 그리고 추가 인풋들, 그 스피도미터나 GPS 로케이션들을 받아서 주행 명령을 출력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인코더로 이피션트넷 B3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RGB 인코더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 이피션트넷 B3가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넷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가 이 이피션트넷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반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평균과 STD가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준으로 같은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피션트넷이라는 것은 이제 더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량화 모델일 텐데요. 이 B0라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두고 거기에 컴파운드 스케일링, 즉 그 너비나 깊이나 레졸루션의 값을 다 바꾸면서 실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 버전 중에 하나가 B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AS라는 것은 좀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 이제 서치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오고 요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서 최적의 성능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그 채널들이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다음 디코더 부분을 보면 이제 FCN 플러스 유닛 스타일이라고 해서 제가 써놨는데 이 3바 이상 컨볼루션 필터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밸류를 포함해서 하이 레벨 필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넌 리니어리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와 렐루 아니죠. 요만큼 요 가로만큼 렐루까지를 두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도 진행해서 이제 업샘플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RGB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프리트레인드 된 에피션트 넷을 통과하면서 레이어 사이즈는 줄어들고 채널의 넘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된 값을 가지고 이제 이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채널들 넘버는 이제 다시 감소하고 레이저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여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픽셀들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유닛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인코딩 단에서 사용됐던 이 피처들을 디코딩 단에서 활용하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이 복원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날 텐데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컬러 시뮬레이터에서 말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들이 0부터 22까지 해서 총 23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 이미지에서 이 23개의 클래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과 실제로는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만 있었지만 코드상에는 3x3 컨볼루션 필터와 1x1 컨볼루션 필터가 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채널의 개수가 23개로 줄어들 수 있게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내용을 여기서 잠깐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GB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efficientnet v3를 활용하고 있고, 이 up이라는 함수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션과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블럭을 두 개 배치함으로써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구조가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컨볼루션 블럭을 활용해서 여기가 이제 디코딩 단이 될 텐데 디코딩에 대한 함수들의 채널들을 정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23개가 23개 오브젝트가 어떻게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디코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파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코드상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 RGB 인풋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코딩을 하게 되고, 이게 efficientnet v3를 활용한다면 아웃풋 사이즈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 아웃풋이 8x8에 1536개의 채널을 가지는 식으로 인코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의미를 함축시켜 놓은 이 채널들 안에서 디코딩을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널들의 변화가 정의되어 있는 이 펑션들을 활용해서 이 안에 보시면 up이라는 함수가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활용됐던 인코딩 단에 썼던 그 피처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스킵 커넥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사이즈, 최종 아웃풋 사이즈가 23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256x 256이 인풋의 사이즈였는데요. 아까 3x 256x 25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3x 25, 256x 256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트레이싱 라이트랑 스탑 사인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인코딩된 정보를 활용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을 하면 이제 아까 이 아웃풋 이 피처에서 이제 각 채널들이 가지는 대표값들이 설정이 되고 그거를 플래튼하고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두 개의 피처로 뽑아냅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트래픽 라이트이고 하나가 스탑 사인이 되겠습니다. 렐루를 통과시켜서 결과를 뽑아냈다고 하고 렐루를 사용한 이유는 인포메이션 로스를 막기 위해서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뎁스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 매핑이 하고 싶은 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이었을 텐데, 여기서 나온 이 데이터와 뎁스 값을 어떻게 매핑했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RGB 카메라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카메라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64 by 64m에 대한 데이터를 쓰는데, 이 데이터가 256by 256으로 매핑이 되게 될 겁니다. 요 1by 1에 해당하는 요 영역은 요 전체에서 0.25by 0.25m를 의미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64m가 중심 기준으로 왼쪽이 32, 32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좌표 설정을 가지고 변환이 일어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미드레이트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한번 중간 단계에서 퓨전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이 컨트롤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퓨전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미드레이트 퓨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RGB 값과 뎁스 값이 같은 이 스페이셜 디멘전으로 들어가서 잘 매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PX와 PG라는 수식을 가지고 뎁스 텐서에 있는 값을 스페이셜 디멘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T라는 게 행렬 변환, 매트릭스 변환이 될 텐데요. TX가 X축으로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라는 뎁스 매트릭스를 TX를 이용해서 요 X축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32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0,1 기준으로 32만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옵셋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핑을 통해서 옆에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뎁스 값이 있으면 D가 32라면 이 수식에 넣었을 때 여기에 매핑이 될 텐데요. G1은 요 전체 중심에 오게 됩니다. D가 32라는 거는 전체 64 중에 절반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 스페이셜 디멘션 상의 중심에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식은 요 PG를 활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TX를 통해서 여기도 32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이미지 코디네이트로의 변환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끝점에 있는 것은 끝에 매칭이 될 수 있겠지만 중심에 있는 것이 D30이라 하더라도 이게 카메라 매트릭스,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이미지 코디네이트를 변환해서 포컬 랭스나 이런 값이 다르다면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렇게 치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러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D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더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미러링이라고 해서 더 뒤쪽에 매핑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멘틱 텐서도 스페이셜 디멘전으로 변환하고 있는데요. 같은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같은 싱글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T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 이제 이전에는 G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이제 23개의 오브젝트 클래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트랜스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제 맵이 형성이 될 건데요. 그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 맵이 형성이 될 건데요. 이 안에는 23개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을 텐데 이걸 이제 각 채널들에 대해서 원합 인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멘틱 뎁스 클라우드를 이제 인코딩을 통해서 컨트롤 쪽에 넘겨주기 위한 작업을 거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SDC 인코더를 통해서 그 SDC를 활용해서 더 나은 그 인식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타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활용되는데 여기서 한번 그 인코딩 디코딩이 일어났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각 파라미터들을 초기화할 때 민과 베리언스들을 조절해서 이 학습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와 RGB 아까 인코딩을 한 데이터를 합쳐서 RGB 플러스 SDC 인코딩한 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그 사이즈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쪽에서 인코딩된 피처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지 컨트롤 쪽에서는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와이즈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들이 출력이 되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 레이어 앞에서 보신 것과 비슷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리니어 레이어를 활용해서 피처 수를 줄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간략한 도식화를 했는데요. 위에 보신 것처럼 요거 합해주면 이렇게 채널들이 생성이 될 텐데요. 이걸 통해서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을 통해서 채널의 개수를 줄여주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을 통해서 각 채널의 대표값들을 설정해주고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줄여줍니다. 이 과정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났으니 디코딩이 한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웨이포인트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논문에서는 GRU라는 Gated Recurrent Unit을 활용해서 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이유는 이제 GRU가 기울기 소실 문제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더 나은
퍼포먼스 코스트 B를,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라우트를 로컬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GRU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SDC 기준으로는 이제 이 0,0이 그 에고 비아클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GPS 코디네이트의 라우트를 글로벌 코디네이트, 비아클의 글로벌 코디네이트로 변환하고 이걸 또 이 위치로 옮겨주는 내용에 대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웨이포인트와 비아클 사이에 그 좌표 두 개인데요. 이 두 개 좌표를 빼주면 얘와 얘 사이에 차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GPS 코디네이트가 글로벌 코디네이트이 90도 돌아가 있는 형태라고 해서 90도 그리고 이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차량의 그 각도 또 세타 V를 반영해 줬을 때 지금 비아클이 가야 되는 다음 웨이포인트에 대한 값을 로컬 좌표계 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번 반복이 되면서 웨이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는 이 디코이드 피처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내부의 히든 스테이트들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현재 그 웨이포인트 코디네이트 좌표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카운트 스피드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라우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 현재의 웨이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웨이포인트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스탑 사인과 트래픽 라이트를 프리딕션한 내용을 통해서 피처들을 추출하고 그 내용을 통해 바이어스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래픽 라이트나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지금 나온 주행 명령이 약간 그 바이어스 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그렇게 더해진 두 개의 피처를 더해서 나온 값을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켜서 델타 X와 델타 Y를 뽑아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전 그 웨이포인트에 더해짐으로써 다음 웨이포인트가 예측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3번 돌아가면서 웨이포인트들 3개가 다음 모듈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잠깐 봤는데요. 이제 또 HX가 이 히든 스테이트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 현재 웨이포인트와 라우트와 벨로시티가 이렇게 합쳐져서 인풋으로 같이 GRU에 대한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아까 스탑라이트 사인 디텍션 쪽에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바이어싱을 진행해서 TLS 바이어스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이게 위에 보시는 이 두 번째 레이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스텝이 될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세 번째에서 그 델타 X, Y를 출력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웨이포인트를 결정하고 그 웨이포인트를 어펜드 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 값이 3이라는 거를 제가 코드에서는 따로 확인했었습니다. 3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웨이포인트 3개가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피처들과 이제 앞단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출력하기 전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한 여기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MLP와 그 렐루 펑션을 활용해서 컨트롤 명령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생겼고 리니어 두 개와 렐루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나온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걸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바꿔준다든지 뭐 값을 맥스 스로틀로 스케일링 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ID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하나의 에이전트, 여기서 2개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에이전트에서는 그 프리딕티드 된 웨이포인트를 받고 커런트 스피드를 받아서 이 PID 에이전트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스티어링과 스로틀
값을 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타가 웨이포인트 두 개를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사실 이 위치가 아니라 이미 다른 위치일 것 같은데, 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저는 이 사이로 잘못 지금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좌표를 가지고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감마라는 것이 그 속도가 될 텐데, 디자이어드 스피드가 되는데, 이 프로비니어스 놈이라는 거 활용한다고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 이게 그 행렬인 경우와 벡터인 경우에 대해 좀 다르게 접근될 테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벡터이니까 L2 놈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수식을 통해서 다음 이제 디자이어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웨이포인트들을 보고요. 이 PID는 웨이포인트 프리딕션 된 거에 치중해서 속도 명령과, 그러니까 주행 명령이 나오는 것이고, 위에 MLP의 경우에는 센서 기반의 피처들을 통해서 주행 명령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 두 개를 가지고 컨트롤 쪽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떤 컨트롤 폴리시를 가지고 MLP 스로틀이 뭐 0.2 이상이고 PID 스로틀이 0.2 이상이면 이런 개수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스티어링과 스로틀 브레이크 위에 나오고, 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이 개수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개수들이 이제 나중에 MGN 알고리즘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 MLP로 그 예측된, 그러니까 MLP를 통해서 나온 이제 컨트롤 결과와 PID를 통해서 나온 컨트롤 결과가 결정되어서 최종 아웃풋이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 루프를 도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쪽에 MLP로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이 두 번째 그 웨이포인트에 대한 정보와 싱크가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컨드 웨이포인트의 인포메이션과 같은 페이스를 맞추기 위함인데, 웨이포인트 3번이 나왔을 때 여기서 스테이트 2 두 번째에 대한 상태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들이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값이 이 PID에서 활용할 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웨이포인트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 데이터가 싱크가 맞도록 하기 위함임을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데이터셋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인풋이고 Y가 그에 대한 그 레이블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RGB 이미지와 뎁스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RGB 안에 처음에 녹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디코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인풋 값들, 그리고 그에 따른 그라운드 트루스들, 뭐 웨이포인트들, 레코더, 비아크 컨트롤 이런 것들이 같이 데이터셋으로 묶여져서 50ms마다 또 한 셋을 가져간다고 하고, 이를 통해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통해 모델이 학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션 베이스와 리지언 베이스 로스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쪽을 보니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 이쪽이 이제 IOU 로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수식을 분석해 보니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일 때 프리딕션이 0.9라고 하면 작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게 프리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멀면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로스가 작아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쪽도 두 개가 맞으면 로스가 0이 되고 두 개가 다르면 로스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로스가 작아지도록.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로스가 작아지는 쪽으로 이제 그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이쪽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게 픽셀 바이 픽셀로 계산을 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리지언 베이스로 로스가 계산이 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이제 다른 태스크들은 이제 L1 로스 펑션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쪽은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리그레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밸류들에 대한 에러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에러가 역시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알파라는 값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MGN이라는 그 밸런싱 알고리즘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각 로스 펑션들의 가중치를 두고 이 가중치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얘네들이 합습되는 그 속도를 좀 분포를 고르게 맞추는 과정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분포를 고르게 맞춤으로써 이제 혼자 튀어나가는 그 학습이 혼자 튀어나가는 태스크가 없게 함이 목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해진 알파들을 가지고 요 아까 컨트롤 폴리시에서 베타라는 계수를 이렇게 그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베타를 보면은 알파 7, 4, 5, 6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웨이포인트 프리딕션 쪽에 가중치를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스티어링 쪽에 가중치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또 웨이포인트와 스로틀 간의 비교 그리고 웨이포인트와 브레이크 간의 비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은 그 MLP 기반의 컨트롤 아웃풋을 좀 더 가져가는 방향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 기반의 웨이포인트니까요. 그 PID 컨트롤러 기반의 컨트롤 아웃풋을 좀 더 가져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을 활용해서 컨트롤 폴리시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들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라이빙 스코어라는 게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메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이제 RC가 percentage of route completion이고 IP가 페널티 스코어여서 위반과 라우트 컴플리션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팩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빨간불 바이올레이션 0.7의 값을 가지고 그 보행자 충돌 0.5, 스톱 사인 바이올레이션 0.8이라고 하면 그 카운트에 따라서 위반이 많아질수록 그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라우트 컴플리션 퍼센티지도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함으로써 드라이빙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비교를 할 때 이 칼라 안에 여러 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그 중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어떤 적극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적절한 지표는 DS라고 보고 그 내용이 가장 높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교군들에 해당하는 것들의 요 네 가지를 두었는데 이건 이제 싱글 카메라를 카메라, 그 RGB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모델이고 다른 모델들은 RGB 카메라 라이더 센서를 같이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TF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내용이 될 테고 GF가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이제 피처들이 각 센서에서 나오면 그 모달리티에서 나온 피처들을 어떤 공간 차원에 같이 넣어서 퓨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이트 퓨전은 그냥 나온 그 피처들을 엘리멘트 서메이션 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SDC를 활용한 이 모델의 DS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타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SDC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그 멀티 에이전트의 롤에 대한 부분이 비교가 될 텐데요. MLP만 사용하는 경우, PID만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사용하는데 0.2 이상일 때만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아무래도 라우팅 컴플리션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모델이 DS가 가장 높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태스크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도 진행을 했는데요.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아래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품질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위 모델이 많은 양의 그 뉴런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큰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선호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래픽 라이트 스테이트와 스탑 사인 프리딕션에서도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이 SDC를 활용하고 있는 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B3보다 B7이 더 큰 사이즈의 모델이기 때문에
B3를 활용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좀 더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프리딕션에 대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비아클 컨트롤이 나온 이 컨트롤 아웃풋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CIRS보다 좀 상대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좀 안 좋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CIRS라는 것은 하이레벨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제 부스팅된 어떤 신뢰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컴플리션을 높일 수 있으나 예, 그 환경에 대한 고려가 떨어지는 모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하이레벨 커맨드가 더 이게 신뢰할 수 없다. 실제 그 리얼 월드에서는. 그래서 GPS 로케이션을 프로바이딩 하고 있는 이 SDC 기반의 모델이 더 선호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MAE, 그러니까 Mean Absolute Error, L1 로스 펑션과 같은 건데요. 이거를 활용하고 있고, 혹시 컨티니어스한 밸류들을 비교하는 것이고, 앞서 efficient넷에 대해서는 accuracy를, 그리고 semantic segmentation에서는 IO를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모델들이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보행자가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이런 적폐적인 시나리오라든지 다양한 웨더 컨디션에는 되게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SDC를 활용했을 때 어브노멀리티, 그러니까 좀 예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었다. 그게 높은 드라이빙 스코어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다른 에스펙트, 양상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RC와 IP 간의 이 트레이드오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논문에서는 이제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GPU 활용에 대한 표도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세지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퓨전 베이스드 모델이 이제 로우 RC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더 인지하는 쪽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확인을 한 것이고, 이 논문을 통해서요. SDC 매핑과 멀티 에이전트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스크와이즈 컴패리전을 통해서 모든 양상에서 이 모델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도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뭔가 이제 다음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 이 RGB 카메라의 멀티플 뷰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확인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긴 논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또 경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웨이포인트 구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트래픽 라이트나 스탑 사인 부분이 웨이포인트 구할 때 입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트래픽 라이트나 스탑 사인 같은 게 어떤 제어 쪽에는 당연히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웨이포인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물론 이제 트래픽 라이트나 스탑 사인이 직접적으로 경로를 계획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듈러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엔드-투-엔드 기반의 모델이 설계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채 웨이포인트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듈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퍼셉션의 내용이 뒷단까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각 모듈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됐을 텐데 아무래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모델이 설계가 되면서 웨이포인트를 출력하는 데에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이 방법이 엔드투엔드로 인지부터 제어까지 다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어 권한들을 딥러닝 네트워크한테 맡긴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제어 명령이 좀 자명한 신호등이 뭐 빨간불일 때나 뭐 스탑 사인이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는 좀 제어 명령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알고리즘 베이스의 제어 명령이 어떤 신뢰성 확보 같은 뭐 측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전부 다 막 네트워크에 맡길 수 있는 뭐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있는지 아니면 신뢰성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네트워크한테 이런 걸 다 맡기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발표자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주신 질문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걸 다 맡기는 게, 맞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주 좋게 나오지는 않고, 사실 모듈러 프레임워크와 약간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찌 보면 여러 개의 모달리티라든지 여러 개의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모듈들을 설계하게 되면 걔네들이 출력해야 되는 것들도 정해져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지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에 오히려 힘든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좀 더 이렇게 연구가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저 스로틀 값이 0.2가 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저자들도 뭐 열심히 찾아서 뭐 잡은 값인 것 같아서 꽤 그분은 네,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멀티 에이전트 구조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PID하고 MAP 두 개의 값을 이제 뭐 스로틀 값으로 변환해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한 게 만약에 PID 값과 MLP에서 나온 그 판단 값이 두 개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면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여기 이제 컨트롤 폴리시 부분에서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극단적으로 이제 갈린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케이스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스로틀이 굉장히 커지고 PID 스로틀이 굉장히 낮아지고, 음, 그렇다고 하면 이제 MLP 스로틀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설정해 놓고 요거 약간은 휴리스틱하게 아마도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음, 0.2라는 기준은 레디컬한 스티어링을 멈추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또 그냥 가볍게 그냥 항상 퓨전 때마다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네. 관련 질문 여기서 또 융합을 할 때 컨캐테네이션을 아까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선택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할 때 볼 때마다 느낀 건 퓨전 쪽 관련해서 저도 이제 막 엄청 연구를 한 건 아니어서 궁금한 게 어텐션 메커니즘 뭐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것들을 쓰는 쪽이 있고 그냥 컨캐테네이트를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음, 컨캐테네이트였던 것 같은 네 컨캐테네이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기준이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제가 차이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요. 이제 어텐션을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주의를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포함하도록 되고, 그게 아니고 전체 풀 뷰에서 이거를 복원하는 데에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컨캐트네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요이 파트가 맞는지 이거는 그 두 개가 합쳐지는 부분 같은데 혹시 그 전전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 아까 큰 전체 아키텍처가 있던 부분 네 저기서 어, 네, 그 세멘틱 데스 클라우드에서 모디파이 에피션트는 B1과 B3가 합쳐질 저 부분에서 네. 네네. 그러면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서 네네네네. 합쳐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 같은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보도 사실 같은 센서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특별한 어떤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컨캣을 하더라도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컨캐트네이트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네. 에피전트랩 B3 저 위에는 B3고 아래는 B1 한 따로 뭐 선택 기준이 뭐 따로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언급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B1을 활용해도 충분히 인코딩 성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는 뉘앙스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발표